가진 돈 1,500만 원으로 투자를 했었고요. 수익이 한 2천 이상 났거든요. 내 투자금 대비 2배 정도 벌 수 있는 투자라면 하는 것 같아요. 5천만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을 우선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나가실 수가 있겠죠. 강남역 대중교통으로 33분밖에 안 걸리죠. 저는 처음에 투자 시작할 때 3가지가 부족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돈이 부족했던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지식이 부족하였다. 세 번째로는 시간도 부족한 워킹맘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나의 힘으로 뿌리를 좀 단단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지금도 되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 저는 아파트 투자를 했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은 실패하지 않고 자산 가치가 있는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지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좀 섰습니다. 인생을 되게 잘 살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난 뭐가 문제여서 이게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시작은 했으나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 아예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결과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 결과까지 못할까 봐. 저는 여기 첫 번째였습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마무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었고요. 인생에 목표가 없었어요. 취직은 했는데 이 다음에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없으니까 뭘 했냐면요, 순간의 재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저의 순간의 재미, 쾌락은 소비에서부터 왔습니다. 완전 소비 중독자처럼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했었고, 1회당 10만 원짜리 개인 PT 같은 필라테스권을 끊고, 그럼 이제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한 3번 가고 안 가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감정을 굉장히 즐겼는데 그거를 끝까지 해내지는 못해요. 왜냐면 시작에서만 엄청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필라테스를 20회를 결제할 때의 쾌락, 나 뭔가 하고 있어, 나 뭔가 지금 시작했어,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이런 삶들을 나는 누리고 있어 라는 감정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쪽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지금 17번 남았는데 왜 안 오냐, 가겠다 라고 했는데도 안 갔죠. 그냥 잊어버려야 내가 편하니까. 그게 이제 회피인 거죠. 그런 과거를 살았던 좀 경험이 있습니다. 와, 근데 필라테스 17회를 날릴 정도면 돈이 그냥 많으셨던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은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월에 한 180 정도 받고 있을 때여서 돈이 많아서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잘 살고 싶은데 내가 가진 현실로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을 때 저를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소비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백화점 1층에 들어가서 나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브랜드별로 돌면서 립스틱을, 이거는 연한 핑크고 이건 진한 핑크고 핑크색별로 쇼핑을 하면서 립스틱을 모은다거나, 아이를 낳고 나서도 엄마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했었을 때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20권씩 30권씩 세트로 된 거를 사면서 내가 이만큼 소비해서 우리 아이를 케어하고 있다라는 감정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변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왜 변하게 됐냐면, 제가 엄마가 돼서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인생을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30년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이 세상에 되게 보람이 있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의 생명을 제 몸 안에서 태어나게 했다는 거가 저한테는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제가 살았던 대로 소비를 통해서 우리 아이한테 잘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 상황이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2살 2018년 여름이었고요. 저희 아들이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제 아들한테 내린 진단명이 너무 열이 많이 나는데 너무 늦게 와서 병원에 신장 한쪽이 아예 이제 영구 손상이 돼서 이 아이는 계속 손상된 채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저한테 이제 그때 얘기를 해줬었고, 그때 진짜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제 실수 때문에 아이가 아픈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너무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퇴원수속을 밟을 때 병원비가 한 200 얼마 정도가 나왔었는데, 당연히 체크카드에 돈이 있을 줄 알고 결제를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통장에.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거는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도 몰랐던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제가 소득을 늘리던지 지출을 줄이던지 해서 우리 아이와 나의 미래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을 부모로서 가졌어야 되는데 과거에 너무 모른 채로 소비만 하면서 살아왔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되게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돈 문제 딱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수 없는 엄마라는 거를 알았을 때 그때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시작을 하고 포기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아예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든 이 단계를 거쳐 나가면 저는 반드시 변화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해낼지를 정해야 돼요.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난 이건 반드시 해낸다 라는 개념으로 정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였고요. 특별한 걸 꿈꾸진 않았고요. 그냥 진짜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월에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지 않을 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로서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나의 노후 대비는 책임지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한테 짐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달성할 수 있지? 달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아파트 투자를 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내가 은퇴 이후에 생활비 뭐 200이든 300이든 그 정도를 쓰면서 살려면 지금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만들어놔야 그게 가능할까? 제가 한번 노후자금 계산기 파일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이는 35세로 하고요. 기대 수명은 100세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은퇴 시기는 55세 정도는 은퇴하고 싶다라고 해서 55세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월 예상 생활비를 250만 원으로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냐? 13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55세부터 100살까지 일을 안 하고 45년을 매월 250만 원을 쓴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생활비만 13억 5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300은 필요하잖아요. 300이라고 치면 혹시 어떻게 돼요? 300이라고 치면 더 늘어나겠죠. 자, 60세에 은퇴를 하고 월 예살 생활비를 300으로 넣는다라고 한다면 14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은퇴를 60세든 55세든 한다고 했었을 때 10억 이상의 돈은 생활비로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저게 심지어 주택 마련 비용, 여가 생활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생활비로만 따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계산해봤을 때 막막하더라고요, 진짜. 아니 내가 이 돈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500만 원밖에 없는데 10억 이상을 어떻게 만들지? 라는 것들이 진짜 되게 막막하고 저도 되게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말고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은퇴 이후에 생활비를 다 마련한 거지? 실제로 마련한 사람들이 어떤 구조를 사용해서 마련했는지만 알면 내가 그 구조를 내 인생에 세팅하고 그거를 계속 해나가면은 또 목표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천만 원 미만이다 또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다 또는 1억 이상의 돈을 갖고 있다. 내가 이 종잣돈을 가지고 어떻게 불려나갈지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다가 구조를 세팅해서 하나씩 해나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5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모으는 구조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분들은 어떻게든 내가 5천만 원까지 갈 수 있게 목표를 가지고 절약하는 구조, 지출 통제하는 구조를 만드셔서 하셔야 되고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1억 이상이신 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14억이죠? 근데 지금 현실은 여러분들이 가진 종잣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과 이것을 잇는 이 과정을 구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14억까지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걸까? 투자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잘 해야 되는데 그 잘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가 어디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천만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수도권을 우선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나가실 수가 있겠죠. 어디에를 정하셨으면 이제는 어떻게가 남거든요. 저는 아파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무엇을 할지 정했고 내가 어디에 할지 정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행으로 옮겨 나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엄청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가 뭐부터 봐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일단은 제가 투자를 할 때 접근하는 방식은 세모를 거꾸로 그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모를 거꾸로 그려가지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맨 위에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랑 아까 수도권으로 정했죠? 근데 수도권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종잣돈에 맞는 지역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이 지역 안에서도 내가 어떤 동네에다가 이제 투자를 할 것이냐가 중요해지고, 이 교집합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을 때 그냥 찾으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잣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동네를 고르고 그 안에서 아파트를 골라야죠. 근데 이 아파트는요, 가치가 있는 아파트여야 되고요. 이 가치가 있는 아파트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고 환경도 좋은 이런 아파트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을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 게임 같은 거예요. 엄청 재밌는 거고 엄청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시로 용인시를 본 거죠. 그래서 이 용인시가 주변에 어느 지역이랑 인접하게 위치해 있는지를 보고,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강남구거든요. 근데 투자할 때 강남이랑 가깝냐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수요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수요가 뻗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남이랑 가깝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땅값이 비싸집니다. 용인을 봤었을 때 강남이랑 어느 정도의 거리냐라는 것들을 지도 위에다가 이제 본 거죠. 용인의 대표적인 동네가 동천동이 있고요, 풍노총동이 있고요, 죽전동이 있어요. 오늘은 죽전동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시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용인은 강남이랑 얼마나 가깝냐면 여기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에서 내려가면은 우리가 구성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나와요. 옛날 주택이나 빌라가 많은 지역, 아직 개발되기 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구성남 아래로 내려가면은 분당이 나옵니다. 분당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여기가 용인시입니다. 용인 수지구. 그러니까 여기가 강남이고요, 이 아래쪽이 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멀지 않습니다. 죽전역 출발, 강남역 뾰로롱 해서 길찾기를 누르면 대중교통으로 33분밖에 안 걸리죠. 출퇴근하기에 편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전동을 찾을 수 있다 해석을 하면 됩니다. 지역과 동네까지 추려서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럼 이제 동네에서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떤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실제로 내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는 것이냐, 내가 지금 가진 돈에서 불려나갈 수 있는 아파트냐라는 게 이제 여러분 고민이 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 학군, 환경에서 아파트가 몰려 있어서 쾌적한 환경이고 여기랑도 가깝고 학교가 주변에 있어서 학교를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세 가지의 교집합을 가진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대지 건영 캐스빌 같은 아파트를 보면요, 여러분 2004년도에 지어졌고요, 34평 기준으로 6억 9천에 지금 탑층이 나와 있고요, 전세가 지금 5억 3천에 최고가로 나와 있는데 이 전세가 4억 8천에 최근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한 4억 8천에서 5억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하면은 투자금이 1억 9천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투자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 단지 투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투자 안 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단지를 한번 봤어요. 죽전 힐스테이트라는 단지고요. 04년도에 지어졌고 지금 6억 5천 정도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전세가 5억 2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세 실거래가를 보니까 실제로 4억 9천까지 지난달에 전세가 거래된 걸 보니 5억까지는 조금 해볼 수 있겠다, 또는 4억 9천에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투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 내외로 갖고 있으면 죽전 힐스테이트도 내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리스트에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죽전 힐스테이트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통, 학군, 환경 측면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고 이 죽전 1스테이트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아파트까지도 알아보시고 비교해서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의 종잣돈을 가지고 더 자산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골라 나가실 수 있죠. 장모님은 여기 가보셨어요? 가봤죠. 실제로 여기 임장 가보면은 죽전역에서부터 이 죽전현대까지 쭉 언덕이에요. 여기 이제 죽전역 근처에 도담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세터마을이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한적한 느낌이 나는? 실제로 역 근처에 있는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마트 있는 거 죽전역 근처에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소비하기가 되게 편리하다 보니까 요 근처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한적하게 이제 대형 평수가 여러 개가 이제 몰려있는 동네가 세터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장에 또 가셔보시면 느껴지죠. 어디가 더 살기가 편한지.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할 아파트는 반드시 현장에 가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 학군, 환경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 같은 경우에는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초품화가 중요해 라기보다는 초등학교랑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 아니면 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초등학교를 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 아이가 큰 도로를 몇 번 건너가냐 한 번 건너가냐 두 번의 큰 도로를 건너가야 되냐 이 큰 도로도 4차선 기준으로 차가 이제 4차선이 되는 게 큰 도로잖아요. 그 정도를 우리 아이가 한 번 정도 건너가면은 보낼만 하거든요. 학교를. 그리고 또 가깝다고 느껴요. 근데 큰 도로를 막 두 번, 세 번, 네 번 건너가면은 되게 멀다고 느끼기 때문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또 컸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리 개념은 사실은 초등학교에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환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에 거주했을 때 안정성과 편리성, 쾌적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의 편의시설이 있는 거고요. 마트, 백화점. 근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 환경에서 나는 쾌적하고 안전하게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파트가 몰려있는 경우 그런 안정성과 쾌적성을 주고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런 아파트가 몰려있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수요가 있어야 마트도 들어오고 백화점도 들어오는 거라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세권은 한 몇 분 이내가 역세권이라고 보세요? 역세권은 이제 도보 10분에서 15분 내외면 역세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을 좀 몇 번이라도 알아본 분들은 이거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내 돈으로 가능한 데는 보통 구축이거나 뭔가 애매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같은 돈이면은 당연히 신축하는 게 좋죠. 근데 연식이 넓더라도 강남까지 가까운 지역들은 구축이더라도 사람들이 머무르려고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까지의 거리가 멀면 신축이 아니면 사람들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신축이어야 하고요. 근데 강남까지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교통과 학군과 환경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는 거죠. 세대수는 안 보세요? 세대수도 보죠. 300세대 이상이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 아파트가 되게 살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수인데요. 세대수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도 돼요? 대단지 옆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 사실은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이 깔때기를 봤었을 때 이 아파트에 굉장히 꽂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려면은 여기부터 가치를 확인하고 좋은지 안 좋은지를 생각하고 내려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강남이랑 2시간 거리예요. 2시간 거리면 솔직히 이 지역 자체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투자해도 여기 이 기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산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강남까지 4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지역 자체를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왜냐하면 이 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축이어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 자체가 이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은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아지는 거죠. 이 깔때기 안에서 지역부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내려오시면 더 쉬워요. 이렇게 들으면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왠지 자신이 없어요. 막상 저 혼자 막 찾아보려고 하면은 이게 맞는 선택인가 자신이 없거든요. 지금은 제가 여기 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진짜 아예 모으는 것도 안 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 아파트를 보는 것도 새로웠고 지역을 가는 것도 새로웠고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투자는 저는 1,000원에 했어요. 1,000원. 가진 돈 1,500만 원으로 투자를 했었고요. 매매 전세 차이는 한 3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했었고 나머지 돈은 이제 부대 비용으로 제가 사용을 했었어요. 뭐 중개비, 뭐 인테리어비 약간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비에 과도하게 돈을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넣지 않아도 됐었는데 제가 그때 잘 몰라서 인테리어비를 1,000만 원 정도 넣느라 매매 전세 차이는 300만 원으로 했는데 아 내가 인테리어비를 이렇게 쓰지 않았더라면 되게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제가 수익이 한 2,000 이상 났거든요. 아니 내가 이거를 저축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월에 300씩 6개월 이상 모아야 되는 돈인데 그때 매도를 했었을 때가 2,000 수익이 나니까 와 이거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행착오는 겪었지만 거기서 돈을 벌었잖아요. 제가 잃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시작하실 때 내가 내 돈 괜히 잃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시작했다가 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나서도 잘 안 될까 봐 어려워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장훈님 그러면은 투자 수익률을 보통 어느 정도 잡으세요? 2배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투자금 대비 2배 정도 벌 수 있는 투자라면 하는 것 같아요. 200%. 저 아파트를 딱 샀어요? 언제 팔아요? 아주 비쌀 때 팝니다. 아 장훈님 뭔가 더 꿀팁인데 지금 숨기시는 거죠? 아니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10통 이상 주실 때 집 하실 생각 없으세요? 라는 전화가 엄청 많이 올 때 시장이 과열됐구나 라고 느끼고요. 그럴 때 팝니다. 비쌀 때 팝니다. 시장이 애매하고 차갑고 매수자가 이 시장에서 매수하지 않고 관망할 때 그래서 매도 물건이 많이 나올 때 저는 삽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요. 제가 알기로는 세금도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 좀 내야 돼요? 부동산 투자할 때는 3가지의 세금을 아시면 되는데요. 이게 첫 번째가 취득세고요. 이거는 이제 매수할 때, 그 다음 종부세고요. 종부세는 보유할 때, 세 번째가 양도세고요. 이게 이제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가 3주택부터 중과된다 라는 거를 알고 내가 투자를 해야 내가 지금 이 물건을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지 아닌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절대가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보유하는 집이 엄청 상급지에 20억, 30억짜리인 경우이거나 아니면 다주택으로 집을 늘려나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공동명의를 통해서 이 종부세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팔 때기 때문에 팔지 않으면 사실은 내지 않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기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몇 년을 보유해야 양도세가 일반 과세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2년 정도 보유하면은 일반 과세가 되는 거고 일반 과세와 중과가 굉장히 세금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팔아야 돼요. 1주택이신 분들은 대부분은 실거주 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부분 비과세가 됩니다. 사실상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거의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렇죠. 취득세는 집을 사면서부터 내가 몇 주택인지를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반드시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하고 시세 차익이 큰 경우. 근데 지금 무주택에서 1로 갈 때는 얼마의 수익이 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매수할 때는 양도세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을 매수해서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냐를 먼저 고민하는 게 더 순서상 맞는 거죠. 양도세를 적게 낸다는 게 덜 올랐다는 얘기고요. 많이 내는 게 결국에는 많이 올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익이 있으면 실제로 이렇게 비용이 있는 거죠. 잘 알고 매수하시면 이 안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것 같고 자산을 가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나의 목표 달성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은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자산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하기 전과 후로 바뀐 것들이 더 있나요? 제일 많이 달라진 거는 아들한테 떳떳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돈 걱정하지 않고 아들이 하고 싶다라는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됐고, 이전에 1,500만 원밖에 없었던, 정말 소비밖에 모르던 그런 엄마에서 어떻게 하면은 너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엄마가 됐다는 거, 투자하고 나서 제일 달라진 점인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많이 헤매고 많이 어렵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로 산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를 망칠까봐,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한테 더 좋은 길을 못 열어줄까봐, 그런 것들에서 매일 불안감과 죄책감에 휩싸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아이랑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거를 보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괜찮아,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우리 아이한테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어, 아빠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솔직히 주변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특히 내가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지를 현실적으로 방법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단 말이죠.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가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결국 좀 해내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아까 그 두 가지에서 뒤에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낼지 정한다. 정했으면 구조를 만든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행한다입니다. 실행한다. 아, 또 똑같은 말 하네. 또 뭐 행동하라고 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간이 가장 넘어가기 어려운 허들이 이 3번입니다. 왜냐하면 2번까지는 여러분 머리로 할 수 있어요. 실행하는 사람은 아마도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들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귀찮아서도 있어요. 귀찮아서 실패할까봐 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비효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뛰어드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게 진짜 효율적인 거 맞아? 효과적인 거 맞아?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진짜 해서 되는 거야? 가능성이 있는 거야? 라는 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역설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 효율적인 건가? 아니면 해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 되는 건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해보지 않으면 다 뜬구름 잡는 얘기인 거예요. 안 그래요? 투자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게 될까요? 2억 벌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을 수 있어요? 아니죠. 못 믿죠.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내가 해보지 않으면은 체험할 수가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작은 했지만 포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완벽한 결과가 없을까봐 아예 안 하시는 분들 또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구조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구조를 안 만들고 그냥 실행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어 드린 거죠. 이거는 이 길을 걸어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구조인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현장 나가서 보는 것도 어렵고 아파트 투자할 물건들 찾는 것도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어려움. 이 어려울 때 인간이 때때로 뭐에 빠지냐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는 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해? 나는 왜 이렇게 실행력이 없어가지고 매번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져? 왜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왜 나는 내가 다 해야 돼? 왜 우리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야? 왜 나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 라는 본인을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있죠? 제가 다 겪었던 거예요.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할 때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거가 뭐였냐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저는 사람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생각이. 그래서 내가 자꾸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 그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그럼 바르게 생각하면은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노력해 나가는 제 자신을 되게 많이 인정해줬던 것 같아요. 야, 너가 돈이 없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진짜 너 정말 대단하다. 기특하다. 왜냐면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를 멈췄어요. 그래서 뭐를 봤냐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저 자신을 봤던 것 같아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어차피 목숨값은 하나인데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실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질 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서라도 나와야 되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자산도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게 있습니다. 빨리보다는 꾸준히의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솔직히 아파트 투자는 빨리 돈 벌고 싶은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는 꾸준히 투자하고 꾸준히 보유해야 자산이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요, 단번에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나는 꾸준히 하는 건 잘해. 사고 기다리는 건 잘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파트 투자가 훨씬 잘 맞아요. 빨리보다는 꾸준히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했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제가 끝까지 가본 게 아파트 투자밖에 없어요. 자모님은 10억까지 어떤 단계로 가셨어요? 제가 워낙 소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종잣돈을 불리고요. 그 불린 종잣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좀 더 나은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불려 나간 거죠. 자모님은 처음에 공무원이셨다고 들었어요.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은퇴했죠. 변화해야겠다고 느꼈던 때는 32살이죠. 회사를 그만둔 나이는 36살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었던 누군가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그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요. 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앞장서서 그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찾아가면 효율적으로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식이든 부업이든 부동산이든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탑을 찍어본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래요. 왜냐면 지금은 정보가 너무 넘쳐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믿을만한 성과가 있는지, 진짜 경험이 풍부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고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파트 투자를 좀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그분들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저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6월에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에서 현장에 가서 뭘 봐야 되는지, 계약을 한다면은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어떻게 계약해야 호구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고 계속 플러스 자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종잣돈별로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전문 투자자가 되자, 전문 이런 꾼이 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고 자산을 불려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살고 싶은데, 나아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노후를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삶?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 대선 시즌이기도 하고 뭐 규제도 그렇고 부동산이 굉장히 급변해서 들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강의에서 실제로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앞으로의 방향성도 정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지금 시장에 맞는 얘기들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실 수 있다 보니까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사람들은 됐는데 나만 안 되면 어떡하지? 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되고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랑 되게 비슷한 진짜 평범한 분들이 투자했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게요. 긍정바다님이라고 첫 투자를 서울 강서구 33평에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열반스쿨 기초반을 듣고 실제로 투자를 하셨고요. 당시 모은 돈은 현금 6천만 원이었는데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던 돈을 일부 빼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셨고, 아파트는 연식보다 입지다라는 구해줘 월부에서의 저의 말을 듣고 강서구에 이거 투자해도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얻으셨다고 해요. 투자하실 때 시세보다 2천만 원을 깎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셨고요. 5년 안에 10억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해나가고 싶고, 이게 이제 더 이상 어떤 꿈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실제 현실로 해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분은 실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본 거죠? 가능성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행하지 않으면 몰라요. 실행을 했기 때문에 나 5년 안에 10억 달성할 수 있겠는데? 라는 게 생기고, 그렇게 되면 4번까지 갈 리가 없죠. 내가 실행을 해나가면서 꾸준히의 자세로 가면 되는구나. 빨리보다는 꾸준히 내가 5년 안에 10억 달성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달려가시게 된 거죠. 네, 깽풀님이 경기 외곽 팔고 서울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이게 25년 5월 20일에 올라왔네요. 얼마 전이네요, 진짜. 남편 직장이 경기 외곽이라서 또 우리 아이가 특별한 상황이라서 서울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벽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25년 12월 25일까지 서울 상급지에 투자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반스쿨 기초반을 듣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 투자가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는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내가 세운 목표와 꿈에 더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외곽에서 이렇게 서울 한강변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우리님은 6천만 원 순자산이 10배가 넘었습니다. 30살 6천만 원이던 제 순자산은 이 강의를 듣고 10배가 넘었습니다. 여러 부동산 커뮤니티나 카페를 전전하다 열반스쿨 기초반을 듣고 정착했습니다. 2년만 더 일찍 들었다면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 영상 여기까지 봐주셨다는 건 정말 내 인생의 진심이라는 거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좀 열심히 사는 분들, 내 인생에서의 성과를 좀 내보고 싶어요 하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 응원과 조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문장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요, 시작이 반입니다. 제가 시작을 하고 나서 끝맺지 못할까봐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만큼 와 있는 거야. 반을 채워 나가면 되지. 라는 것들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많이 됐고요. 시작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이 되었을 때도, 그래 나는 잘 모르니까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전 재산을 넣을 만한 실력도 없으니까 내가 한번 강의 들어보고 현장 한번 나가보고 이렇게 작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는 거가 저한테 또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시작할 때, 고민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 어려우실 때 이 두 문장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지 않았건, 재테크를 해서 실패를 했건,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헤매임이 지금 이 시작점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땠건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한 어떤 마음의 시작점, 이 영상을 통해서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